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제 파트 보겠습니다. 제3자 볼 차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 AX식으로 오실 때고요. 자, 페이지는 98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번 제3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3자랑 관련된 건데, 일단 제3자는 틀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갑하고 을 관계 속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아직 갑한테 잔금을, 자, 중도금까지는 줬는데,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을이 등기는 먼저 받으셨다는 거죠. 을이 등기는 넘겨받았다. 그럼 일단 등기를 받으셨으니까 을은 어쨌든 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 받았으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로 잔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잔금을 계속 안 주면 이건 채무 불이행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이 잔금 계속 안 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 쪽에서 이렇게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 체결했던 계약은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을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해제가 됐는데 을이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겨버린다. 그럼 이 제3자 병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될지 몰랐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은 어쨌든 간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그 법률 효과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상적인 제3자 같은 경우는 순서 자체가 병 쪽에서 이렇게 부동산 취득했던 게 먼저고 앞서 체결했던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그럼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 맺었어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 맺었어요? 전에 맺은 거죠. 해제되기 전. 해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병은 을과 계약을 했었고 부동산 취득도 했었던 거죠. 이러면 이때 앞에서 했던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 제3자한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가 되었든 악의가 되었든 불문입니다.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먼저 됐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갑과 을이 체결했었던 계약이 해제되었던 게 먼저고, 그러면 해제가 됐으니까 등기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안 돌려주고, 나쁜 놈. 해제가 됐는데 안 돌려주고 팔아먹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된 후죠. 후. 해제가 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그러한 제3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계약이 해제됐다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보호 못 받아요. 이때는 제3자가 선이여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시면은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말소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 취득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저당권 취득한 자 같은 경우 저당권을 취득한 시점을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힌트가 나오죠. 해제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지금 해제 전에 맺었다고요? 후에 맺었다고요? 후에 맺었다는 거죠. 후에 지금. 그럼 이때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죠. 모르고 저당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단락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던 부동산에 대해서 해제가 되기 전에 가압류를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들어간 것도 이해관계 맺은 거로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해제가 된 후에요, 해제되기 전이에요. 해제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주황 색깔 상황이죠.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일단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해제 파트에서 이 보호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만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플러스 완전한 권리를 가져요. 완전한, 온전한 권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때 그때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 판단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보호받는 제3자는 기본적으로 물권자여야 됩니다.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 즉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등기했다.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 온전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둘째, 만약에 이 제3자가 압류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들어갔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제3자가 어딘가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가압류를 들어간 걸로 나온다면, 물론 압류권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채권자이긴 하지만 이 압류를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했다면은 이 사람도 이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임차인도 나와요. 임차인은 채권자 아닙니까? 하지만 채권자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도 역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일단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 해제되기 전에 가압류 집행했다라는 건 지금 가압류를 채권에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3번 내려갑니다. 3번 첫 번째 줄 해제 후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새롭게 뭔가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나오죠. 근데 일단 해제 후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하양 색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의 제3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얘 지금 악의로 나왔죠. 악의의 제3자 보호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채권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인데 그 채권의 양수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양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권을 취득한 거예요? 채권만 가진 거예요? 채권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1번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 채권을 양수받았다. 물권자가 아니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요. 자, 6번입니다. 부동산을 첫 번째 줄에 지금 증여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증여를 받은 후에 등기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권리를 가져서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자, 7번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압류를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지금. 근데 지금 부동산 압류했어요? 채권 압류했어요? 채권을 압류했다는 겁니다. 8번 대항력권 갖추지 않은 임차인. 9번 내려갑니다. 9번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이 토지하고 뭔가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돼요. 근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토지 매수한 사람이라고요? 건물 매수한 사람이라고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토지가 있었고, 토지가 자, 처음에 갑소유 토지였고,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고, 토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등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체결했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을이 넘겨받았던 그 토지와의 어떤 뭐 매수를 했다든지 뭐 토지를 갖다가 뭐 압류를 했다든지 토지랑 이해관계 맺었다면 보호받는 제3자가 맞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인은 이 매수자 을이 땅을 매수한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지은 건물이죠, 이거 지금. 그리고 그 을이 신축한 이 건물을 뭐 한 자? 매수한 자. 얘가 제3자냐는 거예요. 해제된 계약은 건물 매매가 해제됐다고요? 토지 매매가 해제됐다고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병이 매수한 건 토지를 매수한 게 아니라 건물을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를 맺은 걸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3자였고요. 자, 오른쪽 14번입니다. 합의 해제 보죠.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를 한다는 거는 일단 둘이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해제하기로 합의.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라고요? 계약하는 거라고요?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해제를 해제 계약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해제를 하고자 하는 계약 이렇게도 불러요. 합의 해제나 해제 계약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보죠.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2번 내려갑니다. 매 도인이 잔금 일자 경과 후에 갑자기 해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더니 수령했던 대금을 공탁 맡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매수인이 어떻게 했어요? 수령했어요. 갑이 매도인이었고 을이 매수인이었어요. 어쨌든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는 이 둘이서 매매를 했었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거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전제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던 게 있었던 거죠. 잔금은 아직 받지 않았고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갑이 중도금을 내가 돌려줄 테니까 찾아가라고 법원 가서 공탁을 했다는 거죠. 공탁을 이렇게. 법원에다 돈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직접 주면 되지. 왜 공탁 맡겼죠? 직접 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 공탁 맡기는 거죠? 을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을이 꼴배기 싫어서 법원 가서 공탁을 맡겼다는 거죠. 여기서 을이 야, 너 아무 이유도 없이 왜 해제하려고 하냐 하면서 을이 거부하면 해제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공탁 맡긴 거를 을이 수령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찾아왔다고 하죠. 이거는 해제하자는 합의가 된 걸로 본 겁니다. 갑이 중도금을 공탁 맡긴 걸 일종의 청약으로 본다면 해제하자는 청약으로 본다면 이거를 그대로 을이 수령했다는 행위 자체가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결했던 계약은 합의를 통해서 해제가 되었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뭔가 승낙할 때 깔끔하게 승낙 안 하고 지금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잖아요. 이거는 다 효력을 뭘로 봐버리죠? 새로운 청약으로 봐버립니다. 그죠? 오케이. 자, 4번 내려갑니다. 합의 해제를 할 때 합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합의하면 됩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둘 다 뭔가 약정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법정 해제와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앞서 봤었던 공사한 소리 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다. 앞서 봤었던 자 법정 해제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해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해제권 행사 날리는 거. 참고로 법정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었고 법정해제는 계약하는 거예요, 단독행위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법정해제.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법정해제요, 합의해제요? 합의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럼 법정해제랑 합의해제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합의해제는 계약하는 거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공통점. 둘 다 어쨌든 해제하는 거죠. 단독 행위로 해제를 하든 합의를 통해 해제를 하든 해제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을 없앤다라는 건 공통적이죠. 자, 그래서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소급해서,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법정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뭔가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고 바로 왼쪽에서 봤었죠. 그거 합의 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자, 밑에 쪽에 7번하고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도 지금 합의 하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합의 해제. 네? 하제가 아니라 해제. 합의 해제가 된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한테 이전됐었던 그 소유권은 매도인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소급 무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 돌아가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자동 복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 복귀 말하는 거예요. 자, 8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라는 거. 자, 근데 위에 5번하고 6번을 엄청 많이 물어봐요. 합의 해제는 여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법정 해제랑 합의 해제랑 뭐가 다른지 요 차이점을 시험에서 마르고 닳도록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지금 다 나와 있죠. 근거가 나와 있죠, 지금. 그죠? 뒤에 회차들 다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매도인은 합의 해제로 인해서 자, 금전 반환할 때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 안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자를 안 붙여도 됩니까? 합의로 좋게 끝내는 거니까요. 만약에 법정 해제라. 법정 해제를 하는 경우라면 여기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자 가산해야 돼요. 법정 해제에서는. 자, 한 번 더. 법정 해제는 금전 반환할 때 이자 가산 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해야 됩니다.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근데 이자 가산을 합의 해제에서는 요 합의 해제에서는 합의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 가산 의무가 합의 해제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 자, 그리고 6번 내려갑니다. 합의 해제가 됐을 때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있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법정 해제에서는 손배 청구 된다 안 된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법정 해제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정 해제에서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 해제에서 할 수 있어요. 법정 해제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거고, 그거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 불이행을 일으킨 자를 상대로 해서 손배 청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좋게 합의로 끝낸 거라서 추가적인 손배 청구 못한다 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유념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99페이지. 자, 이제 15번에 와보시면은 해지가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 봤었던 건 해제였고 지금 나오는 건 해지인데, 해지의 차이는, 해제와의 차이는 여기는 지금부터 무효라는 게 차이죠. 해제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지만 해지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해지는 묵시적으로 해도 되죠. 어차피 의사 표시하는 거니까. 2번 해지가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죠.
무효 확정되고 나면은 도로 철회해야지. 아이, 그거 못한다. 3번 내려갑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해제도 그렇고 해지도 그렇고 이거는 한 사람만 권리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원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에게 싹 다 날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처럼 한 사람에 대한 해지권이 소멸, 없어져 버리면은 딴 사람이 갖고 있던 해지권들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자, 5번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계약을 해지할 때 추가적인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합의 해지입니다. 이것도 합의 해제랑 똑같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지하자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처럼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고, 자, 7번 내려갑니다. 합의로 해지를 할 때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역시 없다는 거죠. 왜? 합의로 좋게 끝냈으니까요. 자, 밑에 사례들은 스스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 반복이라서요.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 이제 100페이지로 가보시고요. 자, 100페이지에서 자, 18번 사례 한번 18번 사례 보고 가겠습니다. 갑과 을은 공유 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병한테다가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 이 사례에서 갑과 을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들인 거죠. 매수인은 병인 거죠. 자, 일단 1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을 대리로 해제 의사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해제는 이 병한테 등기가 갔지만 병이 대금 지급을 안 하는 상황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 쪽에서, 즉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갔었던 소유권은 등기랑은 상관없이 소유권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자동 복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3번 내려갑니다. 병이 토지를 정한테다가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과 을이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해 버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정은 누구예요? 정 누구예요? 제3자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예? 위에 제3자라고 돼 있잖아요. 제3자라고 해놨죠, 지금? 제3자. 정한테 매도하고, 자, 정이 등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이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정이 이해관계 맺은 시점이 지금 해제 전이에요? 해제 후예요? 해제? 전이죠. 해제 전. 맞아요. 해제되기 전에 이미 정이 이해관계를 맺었었던 거기 때문에 앞에 썼던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정은 소유권 상실당한다? 상실당하지 않는다? 상실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소유권 상실당하는 게 아니다.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내려갑니다. 계약이 해제가 된 후에 병이 정한테다가 토지를 양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된 다음에 병이 정한테 넘긴 거니까 이때 정 같은 경우는 이 제3자 중에서도 해제되고 나서 이해관계 맺은 자죠. 그럼 이때 정 같은 경우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그죠? 효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이 정의 지, 알았는가, 부지, 몰랐는가, 여기에 따라서 해제를 이유로 이 정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다. 그 말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해제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제 1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이제 56번에 와보시면은 이제 매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계약법 강론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계약법, 민법 제3편 계약법 보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계약법 강론 파트에서는 나오는 계약이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계약인 매매가 나옵니다. 매매.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매매 계약을 중개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나오죠. 교환. 근데 어차피 교환 계약 같은 경우는 별로 비중이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계약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매매부터 먼저 출발이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매도인 측에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산권 동그라미, 재산권. 이 재산권은 물건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재산권은요, 물건하고 또 뭐라고요? 권리. 그러니까 물건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권리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도 사고 팔고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2번 내려갑니다. 채권행위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행위라는 거는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약속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약속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 될 수 있다. 자, 같은 맥락으로 2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매매 비용은 매매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뭐 측량 비용이라든지 등기비, 말소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땅을 자기가 측량하는 거죠. 등기비 같은 경우는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한다면은 권리자가 비용 부담하는 거죠. 권리자.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주로 매도인 측에서 부담합니다. 말소 시키고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매도인 측이 주로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강행 규정으로 봐야 돼요? 임의 규정으로 봐야 돼요? 임의 규정들이에요.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처럼 매매 비용을 야, 매수인 네가 다 부담해라. 내가 싸게 해줬으니까 네가 다 부담해. 라고 특약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약하셨으면은 그러면 매수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겠네요. 유효하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과실의 귀속이에요. 첫째,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 그럼 목적물 지금 매도인이 들고 있어요? 매수인이 들고 있어요? 누가 들고 있죠, 목적물을? 누가 들고 있는 거죠, 현재? 인도됐다고요? 인도되지 않았다고요? 인도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자, 건물을 팔기로 했다. 자, 건물을 팔기로 했다. 팔기로. 자, 을은 건물을 뭐 예를 들어 5억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일단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 갑이 지금 건물을 을한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넘겨주기로 약속한 거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을한테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건 받았을 수 있겠지만, 계약금 같은 거 예를 들어 한 5천 받았다. 한 5천 받았는데 지금 중도금도 안 들어왔고 잔금도 안 들어왔으면은 갑이 건물을 인도시켜요? 아직 인도 안 시켜요? 아직 인도 안 시키죠. 그럼 아직은 소유권 안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는 과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과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임대료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과실은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매도인 거라. 인도됐다고요? 인도되지 않았다고요?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과실은 매도인 거다. 자, 근데 2번 내려갑니다. 인도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는 거죠. 인도가 되지 않았지만 매수인 쪽에서 대금을 5억을 다 완납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 건물의 과실은 누구한테 속하게 된다고요? 매수인한테 속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돈 다 냈잖아. 그죠? 그럼 임대료 내 거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려면은 소유권 등기 받아야 소유자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유자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돈 다 냈으면
과실이 누구한테 귀속되냐 그 말이죠. 그게 매수인한테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던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대금이 완제가 됐던 거죠. 자, 이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많이 물어봤으니까. 그죠? 많이 물어봤으니까 강조하잖아. 자,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3번.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아직 소유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금은 다 완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 거다, 매수인 거다? 매수인 거라는 거죠. 매수인. 자, 4번 내려갑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 매도인 쪽에서요. 매도인 쪽에서 미리 부동산 넘겨서 미리 빨리 인도시켜서 넘겨줬다는 거죠. 부동산. 그럼 A가 미리 부동산 넘겼으니까 얘도 거기 맞춰가지고 대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난 대금을 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물건 다 넘겨줬는데 매수인은 돈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 돈 줄 때 여기다가 이자를 붙이라. 이자를 함께 줘야 된다. 내야 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행을 매도인이 먼저 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근데 매도인이 미리 인도를 했다고 해도 이를테면 매수인 쪽에서 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중도금하고 잔금 주기로 한 건 분명히 5월 30일이었어. 양반아. 그럼 나는 정해진 약속했던 날짜 맞춰가지고 대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미리 목적물 넘겼다라고 해도 이 경우는 이자 줘야 돼, 이자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미리 인도를 받긴 했지만 첫 번째 줄 대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자 안 줘도 돼. 그 말이죠. 자, 5번 넘어갑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목적물 인도 장소입니다. 왜냐면 매매계약에서 지금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랑 대금을 지급하는 건 결국 동시 이행관계잖아요.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 받는 그 장소에서 대금을 갖다 줘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당사자 1방에 대해서 의무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목적물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5월 30일로 정해져 있었다. 면 상대방 의무 이행, 즉 잔금 날짜도 같은 날짜로 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해 준다는 거죠. 자, 이제 내려가서 밑에 자, 예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약. 자, 예약의 성질은 언제나 일단 채권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약은 결국 계약을 한다. 그래서 예약도 계약이라는 거죠. 예약도. 자, 예약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요.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 가지고 있고 이 상가를 팔 거예요. 상가 수익률이 괜찮아. 근데 을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해요. 상가 살게요. 근데 갑이 자꾸 미루는 거죠. 상가 파는 걸 미루는 거죠. 나 은퇴하고 나서 팔게. 지금 내가 활동 중이니까 은퇴 후에 팔게. 은퇴 후에. 그 은퇴가 언젠데요, 선생님? 3년 뒤, 3년 뒤. 야, 3년 뒤에. 3년 뒤에 매매를 하자. 라고 약속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자고, 3년 뒤에 매매하자고, 3년 뒤에 매매하자고, 이게 예약이에요. 예약.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합의가 된 거예요. 둘이서 합의된 거죠. 아까 예약도 뭐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3년 뒤에 약속하기로를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도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을은 예약을 통해서 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약속했던 날짜가 됐을 때 이 예약의 완결권을 갑한테다가 행사하면 완결권 행사를 통해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완결권 행사로 성립시킨다. 라는 점에서 완결권 행사는 단독 행위하는 거고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 일방적 권리 행사로 효력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문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약도 계약이다라는 지문.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예약이 성립하려면은 일단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자, 본계약인 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법률행위 목적 중에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서 그 확정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예약이 성립한 후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거죠. 목적물 멸실되면은 소유권 못 넘겨주잖아요. 그죠?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러면 이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완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상가에 관해서 예약 성립 후에 법령상 제한 걸려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됐다는 거죠. 근데 다시 허용됐잖아요. 그러면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 아니에요? 이행불능 아니야. 다시 허용됐잖아요. 그죠? 완결권 해도 돼. 그 말이죠. 다음 페이지. 자, 4번입니다. 예약의 완결권. 이거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예약은 매매를 완결시키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완결권의 행사입니다. 5번 내려갑니다. 이 예약 완결과 관련된 내용을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하는 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가등기가 된 후 부동산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예약의 완결권 행사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는 거죠. 양도인을 상대로 하셔야 돼요? 양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고요. 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완결권에 만족했다고요? 가등기 쳤다고요? 이거 가등기 쳐놨어요. 가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물권적 청구권인 거다, 채권적 청구권인 거다. 네? 대답하세요. 가등기를 한다는 건 물권적 청구권 보존이다, 채권적 청구권 보존이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이라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을이 물권자면은 가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가등기는 당장 본등기 못하니까 임시로 가등기 해놓는 거죠. 그거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을이 완결권 갖고 있고 가등기도 해놨는데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이 팔아먹잖아요. 역시 이렇게 나쁜 놈아 이렇게. 상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현재 지문에서 갑이 양도인인 거고 상가 양도인인 거고 이 병은 양수인인 거거든요. 자, 이때 묻겠습니다. 그럼 을이 완결권 행사를 할 때 갑을 상대로 하는 게 맞겠어요? 현재 소유자 병 상대로 하는 게 맞겠어요? 갑이 맞다. 왜 갑을 향해야 되느냐? 을이 가진 권리가 뭐라서? 채권이라서 그렇죠. 을이 가진 권리가 채권이니까 합의했던 그 계약 당사자인 갑한테다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청구할 때도 현재 소유자가 상대방 아니었죠. 가등기를 했던 그때 그 당시의 소유자. 예, 그 양도인이 상대방이다. 자, 그럼 지금 둘째 줄 보시면은 양도인에게
양도인에게 등기 청구하는 게 맞다는 지문입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제척기간입니다. 행사기간을 정해놨으면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는 매매를 언제 하자고? 3년 뒤에 하자 그랬죠? 그럼 3년 지나고 나서 을이 완결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기간 정했다고요? 기간 안 정했다고요? 안 정했어요. 이때는 기본적인 제척기간은 다른 형성권들도 그렇지만 10년입니다. 10년 내로 행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완결권 행사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로써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완결권을 전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소장 부본이라는 거는 재판을 여는 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이 소장을 통해서 뭔가 사건이 시작되려면은 상대방한테 그 우편이 도달돼야 되는 거예요. 도달.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장 부분이 제척기간 내로 송달이 되어야 이거는 완결권 행사가 된 거지 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완결권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행사기간을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으셨다고요? 정하셨어요. 그럼 그 정한 기간 내로 행사하는 게 맞다는 거고. 4번 내려갑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인도 받으셨다는 거죠. 완결권은 끝난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제척기간이 경과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결권은 소멸이에요. 최대 10년이 지났겠죠. 그럼 나중에 부동산 넘겨받아도 완결권은 생겨나는 거라고요? 완결권은 이미 없어진 거라고요? 없어진 거임 그 말인 거죠. 5번 내려갑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느냐? 그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는 당사자 주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직권주장의 뜻,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 주장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완결권 행사를 했고 완결권 행사를 소송으로 했습니다. 소송 걸어가지고. 자, 소송을 통해서 을이 완결권 행사를 했는데 완결권 행사 가능한 시점이 이미 10년이 경과된 때라는 거죠. 10년이 경과돼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뒤늦게 권리 행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이 봤을 때 야, 너 10년 지났어, 엄마. 너 10년 넘었어. 너 완결권 행사 못해, 바보야. 를 갑이 주장해야 법원이 따진다고요? 갑이 주장 안 해도 직권조사한다고요? 직권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6번처럼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로 행사를 했는지 그 여부는 당사자의 어떤 이런 주장 없더라도 당사자가 주장 안 했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고려하는 거라고요. 직권조사사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최고권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갑과 을 사이에서 예약자에 해당되는 건 갑이에요. 갑이 예약자입니다. 예약자. 예약자는 을이 예약자 아닙니까? 아니요, 갑이 예약자라는 거죠. 예약자. 예약의 의무자란 뜻이에요. 이거 예약의 의무자. 자, 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을은 완결권자라고 불러요. 완결권자. 예약자, 예약 의무자 이렇게 부르는데 을이 완결권 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는데 자꾸 완결권 행사 안 하면은 갑의 마음이 어때요? 싱숭생숭하죠? 싱숭생숭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할 건지 말 건지.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최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고를 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인간들은 답을 해요, 답 안 해요? 답 안 합니다. 답 안 한다는 거는 완결권 행사를 할 거라는 거다, 안 할 거라는 거다. 안 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럼 완결권 없어져요. 자, 지금 첫째 줄에 완결 여부 확답 최고했고요. 둘째 줄 완결권자로부터 확답이 없었다. 답 안 하시네요. 그럼 예약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끝납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갑은 X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행사 기간이 20년이네요. 그죠? 20년.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강행 규정이라서 임의 규정이라서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행사 기간. 1번 을이 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매매가 시작된다. 효력이 생긴다. 자, 2번입니다.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완결권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완결권 행사를 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둘이서 약정했던 시점 자체가 약정했을 때 20년 내로 행사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자, 3번 내려갑니다. 완결권도 재산이죠.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냐? 넘겨도 돼요. 팔아 먹어도 돼요. 팔아 먹어도 돼요. 4번 을의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갑과 약정했던 거고 행사기간 10년 자동 단축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20년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뒤에 계약금 나오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